안녕하십니까, 김길선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 질문들을 많이 올려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오늘날에서 보니까 질문이 올라오는 속도, 숫자에 비해서 제가 준비하는 기간이 이 밸런스가 잘 맞지 않다니까 대답이 좀 늦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투루 대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하나하나 연구하고 북한 체제의 시스템과 작동 원리에 하나하나 꿰맞추면서 생동감 있게 대답들을 준비해야 하겠게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러나 어떤 경우도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꼭 답변을 올리겠으니까요.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올려왔습니다. 북한의 기계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방송을 듣다 보면 북한 공장 기업소에 다니던 분들이 직원이 800명이었어 600명이었어 하는데 북한 기업들의 전반적 생산 효율과 현재 어느 정도 가동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북한의 기계화 수준이라는 것은 오늘의 대한민국 기준을 놓고 볼 때 뭐 논의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기계화라는 말을 붙이기도 사실 애매한 수준입니다. 물론 북한도 대한민국과 나름 기계화 수준에서 경쟁력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60년대까지입니다. 그때 당시는 김일성 족속이 무슨 경제건설을 잘해서 기계화 수준이 나름 경쟁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김일성 족속이 잘해서 기계화 수준이 높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 첫째 원인은 일제 식민지 36년 통치 기간에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를 병참기지로 만드는 데서 모든 중요한 공정기관 설비들을 거의 북한 땅에 세워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나름 가동되고 있는 북한의 모든 중요 공장 기업소들은 어찌 보면 다 일제시대에 세워진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평양 고무공장, 강선제강소, 흥남비료공장, 성진제강소, 평양방직기계공장, 평양제사공장, 그리고 북한에서 제일 큰 유일하게 오늘까지도 가동되고 있는 수풍발전소, 장진발전소 같은 것도 다 일제시대에 세워진 것입니다. 북한은 무기산업도 일본 사람들이 세워놨던 평천리 병기수리소를 기틀로 해가지고 모체로 해가지고 군수산업을 발전시킨 국가입니다. 그때 당시 일본은 한반도를 병참기지로 하면서 그때 동양에서 제일 큰 제일 현대적인 평양 병기수리소를 북한 땅에다 세워놨댔습니다. 오늘날 북한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북한의 크고 작은 군수공장들은 다 평양 평천리 병기수리 공장을 모체로 해가지고 다 분가해 나가서 큰 공장들입니다. 또 일본 식민지 시대에 건설된 수립된 철도도 오늘날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또 그 당시에는 또 사회주의 경제 공동체 세브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무상지원 이런 공간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김일성 족속이 뭐 국가 통치를 잘해서 그 시기에 기계화 경쟁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러저러한 환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의 산업 기계화 발전에 전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김일성 족속의 유일한 야망과 목표는 권력을 세습하는 것. 첫째, 권력 세습의 기반을 튼튼히 닦아서 영원히 유지하는 것. 이게 첫째였고요.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기 전에 빨리 전쟁 준비를 해서 무력적화 통일 야망을 실현해야 된다. 70년대에 실현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야망과 비전을 가지고 70년대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세습하기 위해서 제일 첫째 중요한 것은 수령족속을 우상화해야 했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재원을 생산에 들어가야 될 생산, 재생산, 재가동에 들어가야 될 모든 국가의 재원을 야금야금 뽑아내가지고 무대기로 뽑아내가지고
전국 도처에 우상화 건물을 세우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북한은 우상화 건물 천국입니다. 저 상간오지 가택이, 주민주택이 200여 호도 안 되는 곳에도 무슨 용생탑, 만수무강탑 다 세워져 있고요. 그 작은 동네에도 김일성 족속 혁명역사 연구실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어딜 가나 김일성 족속이 한번 들락거린 데는 몽땅 전적지, 사적지 다 세워놨습니다. 동상, 사족비 안 세운 데 없습니다. 대로천 박물관 이런 식으로 다 세워놨습니다. 또한 김일성 족속은 그 당시 수령 족속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그걸로 인해서 북한 인민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인민에게 드리는 수령의 선물이요, 수령에게 드리는 인민의 선물이요 하면서 아주 비생산 그런 건설물들에 막대한 국가 재원을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몽땅 전쟁 준비에 돌렸습니다. 그때 이미 1970년대 중반에 김일성 족속은 국가 산업체에서, 경제 산업체에서 군수 부문을 따로 떼냈습니다. 민수, 군수를 아예 분가시켜 버렸습니다. 민수 부문에 있던 기계 설비가 좋고 노동자들이 기능 수준이 높은 공장들은 몽땅 떼내서 군수 경제 소속으로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민수 부문에는 아예 투자를 안 했습니다. 김일성 족속은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앞으로 제국주의자들이 봉쇄가 계속되고 경제적 압력이 계속돼서 인민경제가 다 멎는 한이 있더라도 군수경제만 돌아가면 거기서 포도 나오고 탱크도 나오고 비행기도 나오고 그 부산물로 박가마도 나오고 무슨 선풍기도 나오고 이렇게 만들어놔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호전적인 전쟁 준비에 국가 재원을 유감없이 탕진했습니다. 이러다 나니까 북한은 오늘날까지도 기계화 수준이 60년대, 더 말해서 일제 식민지 통치 기간에 멎어 있는 격이나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북한 이 경제 기계화 수준이 이렇게 낮은 것은 다 김일성 족속의 야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 후가들이 80년대 중후반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그때 당시 80년대 말에는 이미 모든 민수부문의 인민경제 거의 모든 공장들이 아예 먹거나 생산 가동률이 10%, 15%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같습니다. 돌아가는 공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대중동원이 그렇게 많습니다. 군중을 놀릴 수는 없으니까 여기저기 끌어내서 대중동원, 노력동원을 시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족속이 품들여서 키운 국가 인민경제를 다 망치면서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은 군수경제의 가동률, 그것 역시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김일성은 1994년 죽기 몇 달 전 4월 말에 제2경제위원회, 즉 북한의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단위인 제2경제위원회를 현지 시찰할 때 군수공장들이 전반적으로 멎었으며 그에 따라서 탄공장들도 3교대로 돌리지 못하고 1교대만 돌린다. 그 보고를 받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탄공장이라는 건 뭔가 하면요, 총탄, 포탄, 폭탄을 생산하는, 말하자면 지뢰 이런 걸 다 생산하는 공장들을 탄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일성이는 앞으로 군수경제가 다 멎어도 어떤 경우도 이 탄공장만은 3교대로 돌려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오늘날까지도 탄공장을 그렇게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 병사들이 10년간 군사복무하면서도 어떤 부대에서는 실탄 사격 한 번도 못 해보고 제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기계화 수준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체제의 속성상 놓고 볼 때 아주 비효율적인 국가입니다. 체제의 본질로 놓고 볼 때도 산업의 기계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체제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당국은 북한은 실업자가 단 한 명도 없는 나라라고, 그래서 가장 우월한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계속 자랑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놓고 보면 북한에 실업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 사람을 붙들고 물어봐도, 심지어 떠돌아다니며 국어라는 젊은 사람을 붙들고 물어봐도 소속과 직업은 다 있습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경제 발전과 산업의 기계화가 그 국가 경제 발전이 1순위가 아닌 것입니다. 무조건 1순위는 뭔가 전체 인민을 다 수용해가지고 행정적으로 묶어놓고 또 모든 단위의 정치 조직들에 다 소속시켜놓고 거기에서 매일매일 사상 세뇌를 하고 이게 1순위입니다. 이렇게 돼야 저 체제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의 기계화가 저 체제로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산업이 기계화돼서 많은 인력이 남아 돌아다니면 그 조직화, 행정적으로 소속시켜놓고 조직하고 사상세뇌하는 이 저 체제의 가장 중요한 독재 시스템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은 의도적으로 기계화를 그렇게 바라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김일성 족속은 기계화에 우선 이해관계가 없고요. 따라서 투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국가 건설, 경제 프로젝트가 다 대중운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끌어내서 노동 도구도 없는데 가득 세워놓고 노동 공급은 아주 100명이 나갔다면 삽 10자루씩 공급할지언정 아주 비효율적이지만 끝까지 끌어내서 세워놓습니다. 이 딴 생각을 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군대인 경우도 똑같습니다. 사회주의 건설도 조국보유도 우리가 다 맞자 뭐 이런 구호를 내놓고 그 군사훈련 시킬 뭐 여력이 없으니까 재원도 없으니까 계속 사회주의 건설장들의 굴 뜯는데 땅 파는데 도로 세우는데 아파트 세우는데 무작위로 군부대를 투입합니다. 공구도 없습니다. 삽이 없으면 손으로 파내고 다 그렇게 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나 묶어놔가지고 계속 항시 통제를 받으며 긴장하게 살면서 사상세뇌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체제는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야심을 품고 이렇게 사람들을 대중운동에 계속 내모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김일성 족속은 기계화보다는 2천만 인민을 소속시켜서 이러저러한 조직화, 사상세뇌를 통해서 수령족속의 주위에 똘똘 묶어놓는 것이 체제 유지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산업기계화를 내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압니까? 오늘날 평양 제사공장은 거의 다 섰습니다. 천도 안 나옵니다. 1년에 한 몇백 메다 나오면 잘 나올걸요. 그런데도 종업원 숫자가 1000명입니다. 오늘날 숫자로. 그리고 북한의 유일한 미사일 종합공장이 하나 있는데요. 만경대 약전기계공장. 종업원 수가 5000명입니다. 그런데 미사일도 그렇게 제대로 원하는 건 나오질 않습니다. 다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가 없기 때문에 다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나니까 기계화 수준, 자동화 수준이 나타나니까 미사일 5개를 만들 수 있는 원료자재를 투자해야 한 개의 완성품이 나오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아예 비효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의 모든 경제가 그런 식으로 기계화 수준이 아예 낮으며 그 대신 또 노동 종업원 숫자는 아주 많으며 이런 아주 비효율적인 국가라는 거, 저체제 본성상 이렇게밖에 갈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북한 문제를 다룰 때마다 사람과 땅에는 갯대를 몽둥이도 없다고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김일성 족속이 물러나고 북한이 정상국가로 거듭나서 자유화될 때 참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손바닥만한 땅도 일개 주민이 소유할 수 없고 다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오히려 자유화된 북한 땅에 산업을 건설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개인을 찾아다니면서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런 측면을 놓고 볼 때는 앞으로 북한 재건에서는 상당히 아주 큰, 이것도 하나의 큰 재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자유북한 재건에 대해서 상상할 때는 희망을 가지게도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